사측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소자부터 접종을 하기 시작해서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이런 순서로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오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연결해서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구체적인 백신 접종 대상 순서하고 시기가 좀 궁금해요.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앞서 앵커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인 사람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 그 종사자들과 더불어서 실제로 의료기관 종사자, 그러니까 의료진 중에서 고위험 의료자들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이제 환자들과 접촉이 빈번한 사람들인데 보다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는 말씀드린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하고 종사자들이고요. 네.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역학교사관이나 아니면 구급대원 같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고 더불어서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1분기에 맞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시설, 그러니까 집단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하고 종사자들, 대표적으로 노인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노숙민 시설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분기에는 그러니까 성인 만성질환자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라 1분기에 접종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에 그 이상 증상, 그러니까 부작용 우려 때문에 다소 순위가 밀려서 3분기에 접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3분기에는 나머지 성인분들,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분들 18세 이상에서 49세까지가 접종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접종자나 나머지 2차 접종 대상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백신은 어디서 맞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백신 종류도 많고 또 백신을 맞는 그 어떤 기관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양한 것 같던데. 일단은 백신의 종류가 지금 다양하잖아요. 네. 최소 4종에서 5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신 종류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RNA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저온 농도, 그러니까 초저온 온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 내지는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이 까다로운, 유통이 까다로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가 얀센과 같이 비교적 그러니까 냉장 보관이 용이한 이러한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국적으로 한 25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 10,0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총괄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거점센터라고 해서 네.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해가지고 지금 각각의 의료기관들이 지정이 됐거든요. 네. 여기서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방접종센터하고 위탁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백신 2종류를 접종한다고 하던데 어떤 백신부터 어떤 순서대로 접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유리하면서 장점인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월 달에 실제로 그러니까 수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코백스 퍼실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공급되는 백신이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초도 물량으로 들어오는 게 5만 명분 정도가 화이자 백신이 2월 달에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백신이 실제로 접종이 예상이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1월 4일부터 심사에 들어갔고요. 국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네. 근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1월 25일 날 심사 접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접수 날짜가 실제로 이제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60일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3월 달에나 실제로 접종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 정부 보건당국에서는 이분을 특례 조항으로 해가지고 특례 사용 승인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파이자 백신이 아마 접종이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신 종류를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오늘 그 정부 브리핑에서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개인이 선택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한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거 맞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해당자가 그거를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4분기 때 2차, 그러니까 미접종자분들이 접종하는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 불가피하게 접종 시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발열이라든가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일단 예방접종 시기를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만약에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4분기 때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백신 접종률 목표치가 70%라고 하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각 백신마다 이제 보건당국에서 계약을 할 때 공급 시점, 그러니까 수급 시점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불가피하게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유럽에서 그 공급 또는 수급난이 발생을 하면서 예상치 않게 공급 물량이 크게 줄 수도 있다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제로 수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백신의 수급, 그러니까 시기에 맞게 공급이 제대로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일단은 최근에 파이자 백신이 그 외국의 일부,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사망 사례, 아직까지 연관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러한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즉 신뢰 문제에 큰 차질이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순차적으로 말씀하신 집단 면역 형성까지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합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의 수급 문제, 더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백신 접종을 맞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접종을 받는 대상자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진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도 접종 부작용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될까요? 일단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개인마다 각각의 좀 그 계측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이러한 부작용 부분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백신 접종 후에 일단 접종기관에서 한 15분에서 최소 15분에서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상작용, 그러니까 이상반응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좀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해당 지근거리에 있는 의료진한테 도움을 받는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을 맞은 다음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지를 본인이 잘 인지를 했다가 만약에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의료진한테 빨리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미한 부작용인 경우에는 자택에 돌아가신 다음에 실제로 한 2, 3일 후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부작용들이 각 제약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수일 내에 특별한 조치 없이 회복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좀 심각하다라고 느끼시게 되면 빨리 의료진이나 아니면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에는 시기를 얼마 정도 둬야 됩니까? 이것도 백신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가 한 3주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바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상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과정에서 1회 접종과 2회 접종을 같이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얀센도 아직 임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차 접종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1차 접종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2차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지면 1차 접종부터 다시 맞으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가능한 한 빨리 2회 접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만약에 2차 접종 시기를 다소 놓쳤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을 보건당국의 관계자,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회가 돌아올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백신을 하나를 맞고 다른 종류의 백신을 또 맞는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교차 접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일부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험적으로 그러니까 시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할 때 이와 같은 실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안전성은 차치하고라도 효능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효능 부분을 만드는 그 타겟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세포 수용체 결합 부위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효능이 똑같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이 부분이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차 접종은 일단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이 항체 형성됐으니까 백신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완치자에게 형성된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감염됐다가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됐더라도 일단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된다라고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사람들마다 완치자의 경우에 항체의 양이 얼마큼 형성됐는지가 각기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일괄적으로 뭔가 지표를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도 일단 완치자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염된 상태라고 하면요. 감염된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을 때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염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완치 후 90일 후에 백신 접종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감염돼 있을 때 바이러스하고 백신과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크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감염자는 백신 접종을 받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는다고 100% 면역이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 면역이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항체 정도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고요. 지금 가장 높은 효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95% 예방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예방 효과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을 맞았더라도 향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럼 왜 백신을 맞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백신을 맞게 되면 예방 효과는 설령 없더라도 실제로 감염됐을 때 임상 증상은 크게 낮출 수 있다. 즉 치사율,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게 코로나19 백신의 가장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이라면 11월쯤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문제가 가장 관건이고 거기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접종에 참여를 하시느냐 이분이 관건인데 만약에 신뢰도가 최근에 이제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신뢰도는 한 60% 정도고요. 대신에 알겠습니다. 백신을 바로 맞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아,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여기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눈이 그치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강풍으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이하, 낮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강하게 불겠고 특히 내일 새벽까지는 더 세게 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